내 이냐, 못했냐. 시어머니 신보가 고약하면 부처님이 며느리로 들어와도 소용없는 법이지요. 여기 똥오줌 다 받아내며 수발든 며느리는 개 쫓듯 내쫓고 집안 곳곳 간 털어먹을 궁리만 하는 여우 같은 며느리는 없고 다닌 기막힌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어땠을까요? 가슴 치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겨울날 김해 고을 만석군 최참판 댁마당입니다. 이 집 안방마님 최 씨는 성격이 어찌나 괄괄하고 표독스러운지 동네 개들도 최 씨 목소리만 들리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정도였지요. 아니, 개뿐이겠습니까? 동네 아낙네들도 우물가에서 최 씨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찾고 심지어 최참판 양반조차 안방마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댁에는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하는 짓이며 대접받는 꼴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니,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한쪽은 극락이요, 한쪽은 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금실이네는 부잣집 딸의 혀에 꿀을 발랐는지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 시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떱니다. 그 모습이라는 게 꼭 기생이 나으리 비위 맞추듯 간드러지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피부 고운 것 좀 봐. 20살 처녀가 따로 없으시네요. 어머님, 이번에 저 저작거리 포목점에 당나라 비단이 들어왔다는데 어머님 고운 자태에 딱 어울릴 것 같사옵니다. 디단의 수놓인 모란 문양이 얼마나 화사하던지 그걸 보는 순간 딱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났사옵니다. 그리고 저기 광목상에는 명주필도 새로 들어왔다던데 그것도 함께 한 필 들여오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최 씨는 그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려서는 금고 열쇠를 딸랑딸랑 흔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은 것처럼 신이 나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냐, 오냐. 우리 며느리 입도 참 곱지. 역시 양반 집안 자식은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단 말이야. 내가 그걸 입어야 태가 나지. 명문가 교수 출신이 뭔들 못 떠올리겠느냐. 저 부엌대기 상놈의 딸 같은 것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느냐. 허허, 그래. 당장 내일 아침 일찍 포목전에 가서 제일 좋은 비단으로 한 필 사오너라. 아니지, 2필을 사오거라. 하나는 나 입을 것이고 하나는 내 입을 것이니. 금실이는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 등을 더욱 정성스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둘째 며느리 복순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살얼음이 둥둥 뜬 우물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짓달 추위에 물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는데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후후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지나가던 머스마이조차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씨가 먹다 남은 뜨거운 숭늉 그릇을 복순이 쪽으로 확 뿌려버립니다. 사기 그릇이 마당 돌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에잉 쯔쯔, 야 이년아, 빨래 방망이 소리가 왜 이리 요란해? 내 낮잠 다 깨우려고 작정을 했냐? 응, 아침부터 뚝딱뚝딱 쾅쾅쾅 집안이 떠나가겠다. 서방 잡아먹고 들어온 년이 이제는 시애미까지 잡아먹으려고 환장을 했어. 산 것에 자식이 분수도 모르고 감히 어디서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최 씨의 목소리는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담 너머 이웃집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지요. 복순이는 뜨거운 숭늉물이 튀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소리도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손바닥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날이 추워 빨래가 꽁꽁 얼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나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핑계를 늘어놓기는 내 주둥이에서 핑계 아닌 말이 나온 적이 있더냐. 꼴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오늘 저녁까진 밥 한 톨도 없을 줄 알거라. 아니지, 내일 아침까지도 없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심치 않았는지 아니면 조상님이 노했는지 그 기세등등하던 최 씨가 덜컥 괴질에 걸리고 맙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살이 썩어 들어가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하니 용하다는 의원들도 혀를 내두르고 도망갈 지경이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틀 만에 온몸이 부어오르고 열이 펄펄 끓어올라 정신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최 씨 집안에 무슨 흉한 기운이 들었다며 수군덕거렸습니다. 한양에서 소문난 의원을 불러왔으나 그 의원도 최 씨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의술을 펼치며 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괴질입니다. 약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오직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안 식구들의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가, 물 좀 다오. 목이 타들어가는구나. 최 씨가 끙끙 앓으며 물을 찾지만 평소 어머님 하며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첫째 며느리 금실이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나타난 금실이는 코를 틀어막고 방문 밖에서 부채질만 해댑니다. 마치 역병이라도 된 듯 몸을 사리며 빗걸음질을 칩니다. 어머, 냄새, 아이고 머리야. 이게 무슨 냄새람. 어머니, 저 비위가 약해서 토할 것 같아요. 의원님이 그러는데 이거 옮는 병이래요. 바람만 쐬어도 옮는다고 하더이다. 저까지 병들면 이 집안 살림은 누가 합니까? 시아버님 수발은 누가 들고요? 제가 쓰러지면 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어머니, 금실이는 물은커녕 죽 한 그릇도 들고 오지 않고 문 밖에서 방문 틈으로 쳐다만 보다가 휑하니 사라져 버립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재빠르던지 마치 뒷간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평소에 비단옷 해달라, 금비녀 사달라 할 때는 언제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쥐새끼 한 마리 보듯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똥오줌 냄새 진동하고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들어선 건 바로 구박덩어리 둘째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들어와 차가운 겨울 바람을 안고 온 듯 방 안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요강을 비우고 더러운 호치부를 걷어내고 썩어가는 시어머니의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어머니 시원하시지요? 몸을 깨끗이 하셔야 빨리 낫습니다. 제가 미음을 좀 쏘아 올까요? 참깨를 넣어서 고소하게 쑤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약초도 다시 다려올 터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복순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친어머니를 섬기듯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을 닦아주던 복순이의 손길이 아픈 부위에 살짝 닿자 최 씨가 발작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성한 발로 복순이의 가슴팍을 잇는 힘을 다해 걷어찹니다. 아, 이 몹쓸 년, 너 지금 내가 아파서 꼼짝 못한다고 일부러 세게 문지르는 거지.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 내가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냐. 이 기회에 나를 죽이고 호강이나 하려는 속셈이지.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이다. 너 같은 년이 이 방에 있으면 조상님들도 노해서 내가 더 아프단 말이야. 복순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쫓겨납니다. 가슴팍이 얼얼하고 숨을 쉴 때마다 아파왔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니 최 씨는 여전히 욕지거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복순이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한참을 훌쩍이다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미음은 쑤어 드려야지. 안 잡수시면 기운이 더 떨어지실 텐데 하고 중얼거리며 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이 꼴을 지켜보던 첫째 금실이는 곶감을 빼먹으며 비웃습니다. 입가에 곶감 가루를 묻힌 채 낄낄거리는 모습이 참으로 얄밉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호호호. 동서, 거봐. 내가 뭘 했어. 헛수고하지 말고 나처럼 해. 어차피 노인네 곧할 때 됐는데 뭐 하러 사서 고생이야? 그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만져? 손에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동서는 참 어리석어.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봤자 언제 받아준 적 있다고. 차라리 그 정성을 나한테 쏟지 그래? 내가 좋은 말로 시어머님한테 좀 넣어줄 텐데 말이야. 호호호. 금실이는 손가락으로 곶감 속을 파먹으며 복순이를 조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참판 나리께서 저승에서 통곡하시겠구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최 씨의 병세가 깊어만 가던 어느 날, 이 집안의 운명을 뒤바꿀 기이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욕심쟁이들은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이 집안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샵세장, 누더기 스님의 기막힌 처방. 그날 밤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은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듯 으스스하게 불어댔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송곳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대문 밖에서 연불 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나가는 승려이온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모금만 보시해 주시오. 이 추운 날 얼어 죽게 생겼으니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큰 복을 받으실 것이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대문을 두드리는 손길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 오랜 시간 추위에 떨며 걸어온 듯 했습니다. 마루에서 곶감을 빼먹으며 비단온 매무새를 다듬던 첫째 며느리 금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확 찌푸립니다. 곶감을 내팽개치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한 주먹을 움켜쥐고 대문 쪽을 향해 소금을 팍팍 뿌리며 소리를 빽지릅니다. 에이, 재수 옴붓게 남의 집 초상 치르게 생겼는데 시주는 무슨 얼어 죽을 시주야 거지. 죽놈이 밤중에 웬생 난리야. 썩 꺼지지 못해? 냄새나는 죽놈이 어딜. 감히 양반댁 대문을 두드려 당장 안 사라지면 매 맞을 줄 알아. 이 상것의 새끼들아. 금실이의 욕지거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치 장터 안악내가 싸움이라도 하듯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인들도 이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찼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스님은 대문 밖에서 한숨을 내쉬며 허허 웃을 뿐이었지요. 에고, 인심이 이토록 메말랐구나. 이것도 다 인연이니 어쩔 수 없지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그때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살그머니 열리더니 복순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지 살피더니 종종 걸음으로 스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뜨거운 숭늉 한 그릇과 주먹밥덩이 하나를 스님의 바랑에 살며시 넣어줍니다. 숭늉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병환이 깊어 집안 인심이 몹시 사납습니다.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날이 이리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가시는 길에 주막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복순이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복순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보살님의 효심이 지극하구려. 이 추운 겨울밤에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니 하늘도 분명 보고 계실 것이옵니다. 내 보답으로 이댁마님의 괴지를 고칠 비방을 하나 일러주리다. 이는 산중에서만 전해지는 오래된 비법이라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요. 하지만 보살님의 착한 마음씨를 보니 이 비밀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구려. 그 소리에 문틈으로 몰래 엿듣던 금시리에 귀가 번쩍 뜨여 후다닥 달려 나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스님을 내쫓으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싹싹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요? 비방이요? 스님, 아까는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워낙 시어머님 병환으로 정신이 없다 보니 말이 좀 험했지요. 용서하시옵소서. 그래, 그 비방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오. 시어머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집안인지 아십니까? 금시리는 손을 비비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태도 변화가 얼마나 빠르던지 복순이조차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두 며느리를 번갈아 천천히 보며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환자의 몸에 난 등창과 고름을 며느리가 혀로 직접 핥아내야 합니다. 도끼가 다 빠질 때까지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핥으면 살 것이요. 중간에 멈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숨이 끊어질 것이요. 이는 효심이 지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요. 또한 이 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큰 복을 내릴 것이나 거짓된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요. 스님의 말이 끝나자 금시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복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이 홀연히 사라지자 첫째 금시리는 헛구역질을 하며 땅에 침을 탁 뱉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을 저으며 고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우엑, 미쳤어, 미쳤어. 그 더러운 고름을 어떻게 핥아. 말도 안 돼. 늙은이 노망난 거 수발드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내 입 썩을 일 있어. 아니, 세상에 그런 비방이 어딨어. 저 땡중 새끼가 우리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냐? 설령 진짜라고 해도 내가 왜 그 고생을 해? 차라리 죽으면 죽는 거지. 금시리는 옷자락을 털며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방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촛불을 밝히고 남편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이제 틀렸어요. 저 땡중 말 들었어요? 핥으라니, 그게 말이나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장롱 속 폐물이며 땅 문서, 금은보화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해요. 동서년이 챙기기 전에 말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셨는지. 김해 땅만 해도 논이 수십 마직이요. 집도 세 채나 있다고요. 그걸 동서한테 다 빼앗길 셈이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금시리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고 그 말에 넘어간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첫째네 부부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끙끙 앓으며 혼절과 정신을 오가는 틈을 다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장롱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금가락지, 옥비녀, 진주 놀이개, 그리고 집문서와 땅문서까지 닥치는 대로 챙겨 큰 보따리를 쌉니다. 비단 보자기 안은 금세 재물로 불룩해졌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금덩이도 있어요. 어머, 이 비녀는 청나라에서 온 거래요. 쉿, 조용히 해. 복순이 년이 들으면 큰일 나. 두 사람은 도둑처럼 재물을
훔쳐 자기네 방으로 옮기고는 이불 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반면 복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방문을 천천히 엽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방 안은 살 썩는 냄새와 피고름 냄새로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촛불을 들고 들어선 복순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최 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지요. 이불을 걷어차고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누가 내 몸에 불을 질렀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살려줘. 누구 없느냐. 복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최 씨의 짓무른 등짝을 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상처. 붉게 부어오른 살점 사이로 노란 고름이 흘러나오고 살가죽은 벗겨져 피와 진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코를 찌르고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복순아, 세상이 아무리 너를 괴롭혀도 너만은 사람의 도리를 잃지 마라.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란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복순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어머니만은 살려주소서.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고 악취가 진동하는 시어머니의 등창에 자신의 입을 천천히 갖다 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복순이는 그 누런 고름을 혀로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합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맛에 속이 뒤집히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아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지만 복순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손으로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입으로는 쉬지 않고 상처를 핥아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중간중간 위로의 말을 건네며 계속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맛이야? 왜 이리 달아? 이건 복순이의 입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린내와 쓴맛이었던 고름이 갑자기 꿀처럼 달콤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복순이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촛불도 아닌데 복순이의 몸 전체에서 황금빛 광채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최 씨의 몸을 감싸자 놀랍게도 등창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딱딱한 이물감에 깜짝 놀라 퇴하고 바가지에 뱉어냅니다. 달그락, 짤랑, 뭔가 단단한 것이 바가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노란 빛. 복순이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순도 100%의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황금알이 바가지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복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벼댑니다. 꿈을 꾸는 건가 싶어 볼을 꼬집어도 보고 황금을 손으로 만져도 봅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이건 분명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가 혀로 핥은 자리마다 시커멓게 썩었던 살이 씻은 듯이 새하얀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봄의 얼음이 녹듯이.
등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고운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코를 찌르던 악취도 어느새 사라지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스님은 사실 인간으로 변신한 산신령이었고 고약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마음씨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효심과 거짓된 효심, 착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려내기 위해 일부러 시험을 내린 것이지요. 그리고 복순이는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고름을 핥아내자 요강단지 하나가 가득 찰 만큼의 황금알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 황금알들은 저마다 크기가 달랐는데 작은 것은 콩알만 하고 큰 것은 주먹만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반짝이는 그 황금 더미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요강단지 안 가득 황금이 쌓이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던지 복순이가 두 손으로 들어도 끙끙거릴 정도였습니다. 새벽 딸기 꽃 기어올 무렵 시어머니 최 씨가 기지개를 켜며 벌떡 일어납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있었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개운하다. 내 몸이 날아갈 것 같구나. 이게 얼마 만에 개운함이냐. 몸속에 쌓였던 도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 헌데 복순아, 저게 다 무엇이냐? 저 반짝이는 게 뭐냐? 최 씨는 침상 아래 놓인 요강단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황금 더미를 본 최 씨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가락으로 황금을 하나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니 이건 분명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순도 높은 황금 말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복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밤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스님이 찾아온 일, 고름을 핥으라 했던 일, 그리고 고름이 황금으로 변한 일까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수발을 들다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이 헬쑥해진 복순이를 보며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이 아이가 진짜 백이었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평소에 아양 떨던 금실이는 어디 있습니까? 정작 자신이 죽어갈 때 곁을 지킨 사람은 늘 구박하던 복순이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복순이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펑펑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고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정말 눈이 멀었어. 천하의 몹쓸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구나. 겉만 번지르르한 년은 믿고 진짜 속이 깊은 년은 구박하고. 이 늙은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최 씨는 복순이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이의 발치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복순아, 용서해다오. 이 못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내가 평생 너를 모시고 살겠다. 제발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천하의 독한 시어머니 최 씨가 며느리 발치에 엎드려 엉엉 우는 모습. 그 모습을 본 복순이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집안의 폐물과 땅 문서를 훔쳐 야반도주하던 첫째 며느리 금실이와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말에 보따리를 가득 싣고는 후다닥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금실이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호호호, 여보. 이제 우린 부자예요. 이 돈이면 한양 가서 기와집 사고도 남을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동서녀는 고름이나 핥고 있겠지.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네. 그러게 말이오. 당신 참 똑똑해. 우리가 먼저 챙기지 않았으면 다 동생년한테 넘어갈 뻔했소. 허허허. 마을 어기 산길을 넘어가던 중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칩니다. 하늘은 맑고 별이 총총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번개가 사방을 가르며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는 귀청이 찢어질 듯 요란했고 번개불은 마치 나처럼 사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으악,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말을 잡아요. 말이 놀랐어. 놀란 말이 히히힝 울부짖으며 날뛰는 바람에 두 사람은 진흙탕 구덩이에 그대로 처박히고 맙니다. 철퍼덕,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비단 옷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지중지 챙겨온 보따리가 바위에 부딪혀 터지며 내용물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금가락지, 은비녀, 옥놀이개, 금덩어리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닙니다. 금실이는 황급히 기어가서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챙겨 넣은 금가락지와 비단옷이 순식간에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썩은 낙엽으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옥비녀라고 생각했던 것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였고 금덩어리는 돌멩이로 변했으며 비단보자기는 누더기 헝겊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악, 이게 뭐야? 내 금반지는 어디 갔어? 내 돈, 내 비단, 내 폐물들. 금실이는 미친 듯이 땅바닥을 뒤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금은 보화는 온데간데 없고 지렁이와 돌멩이, 썩은 나무잎만 손에 잡힐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손에 잡는 순간 스르륵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보, 이거 다 뭐야? 분명히 금이었는데, 비단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요? 남편도 허겁지겁 보따리를 뒤져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집문서라고 생각했던 것은 백지장이었고 땅문서는 낙엽으로 변의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신령의 도술에 홀려 똥을 금인 줄 알고 챙겨온 것이었지요. 아니, 어쩌면 똥보다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욕심 많은 자들을 벌하기 위해 그들의 눈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빈털터리에 거짓골이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으며 손에 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배는 고팠으며 갈 곳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쩌면 좋아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금실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멀리서 보니 최참판댁 기와지붕 위로 서기를 지가 서린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겁을 집어먹고 도망칩니다. 그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영롱하게 빛났고 하늘에서는 선녀들이 춤추는 듯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황금빛 기운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귀신이 되어 쫓아오나 봐. 틀림없어. 우리가 물건을 훔친 걸 알고.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야. 도망가자. 어서 도망가자고. 그래, 도망가자. 저 집에는 절대 가면 안 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다쳐가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부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엄동설안의 거지 신세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고 시어머니를 버린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지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금실이는 당신이 나를 꼬드겼잖아 라고 했고, 남편은 당신이 먼저 그러자고 했잖소 라며 서로를 탓했다지요. 몇 년 후, 최참판 댁대문 앞. 과거에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굶주린 이들에게 매일 죽을 쏘어 나눠주는 자선가의 집이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늘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고,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가리켜 최참판 댁은 하늘이 내린 복을 받은 집이라며 칭송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안방마님, 복순이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눈빛은 자비로웠습니다. 복순이는 손수 국자로 죽을 떠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더 드세요. 배부르게 드시고 가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시어머니 최 씨는 이제 손자들을 업고 다니며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물가에서든 장터에서든 사람만 보이면 복순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순이 아니었으면 내가 저승사자랑 바둑 두고 있었을 게야.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보살이지. 보살.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또 있겠어. 썩은 고름을 핥아서 나를 살렸다니까. 나 같은 못된 시어미를 말이야. 그 은혜를 100번 죽어도 못 갚지. 최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비롭고 온화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도 최 씨 마님이 사람이 확 달라지셨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잔칫날 대문 앞에 꾀죄죄한 거지 부부가 밥을 구걸하러 옵니다. 다 떨어진 옷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때로 새카맣게 찌들었으며 발은 맨발이라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루한 바가지를 들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망쳤던 첫째 며느리 금실이와 큰아들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밥 한 술만 적선해 줍쇼. 사흘째 굶어 싸웁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금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러다가 복순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복순이의 고운 자태와 화려한 비단옷, 그리고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꼴을 비교하던 금실이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맞소.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금실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하던 복순이가 이제는 하늘 같은 안방마님이 되어 있다니. 반면 자신은 거지가 되어 국어를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시어머니 최 씨가 이 광경을 보고는 부채를 쫙 펴며 호통을 칩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걔 누구냐? 아니, 잠깐. 너희들, 애끼 이 화상들아. 하늘도 무심하지. 천벌을 받아도 싸지. 100번 1000번 싸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썩은 노인네 버리고. 재산 훔쳐서 도망간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또 왔어. 당장 꺼지지 못해. 최 씨는 소금 단지를 들고 오더니 뿌리려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손자의 돌잔치인데 이런 날 화를 내시면 복이 달아납니다. 복순이가 조용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립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복순이는 하인에게 일러 쌀 한 가마니와 엽전 꾸러미 그리고 옷까지 몇 벌까지 챙겨줍니다. 하인들이 그것들을 금실이 부부 앞에 내려놓자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이 돈이면 작은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쌀은 당분간 드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드립니다. 옷도 갈아입으시고요. 다신 욕심 부리지 말고 땀 흘려 정직하게 사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살아가세요. 이 집과는 이제 연이 다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는 이런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복순이의 말은 냉정했지만 자비로웠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자비로운 복순이의 처사에 금실이 부부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으앙, 동서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눈이 멀었어. 용서해다오. 자신들이 버린 것이 썩은 노인이 아니라 황금 같은 복이었음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효와 인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금실이는 복순이의 치마폭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동서, 나를 용서해 주오. 내가 미쳤었소. 내가 정말 미쳤었소. 하지만 복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물러섭니다. 형님, 이제 가시지요. 저도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쌀가마니와 엽전을 짊어지고 터덜터덜 멀리 떠나갑니다. 뒷모습은 처량했지만 손에 쥔 것만은 복순이가 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최참판댁 대문이 천천히 닫히고 안에서는 손자의 돌잔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효세어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지극하면 썩은 고름도 황금으로 변하지만 부모를 버린 자식은 황금을 쥐고도 거지가 된다는 사실. 오늘 복순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딩 멘트, 오늘 들려드린 황금 고름을 하툰 효부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다면 구독, 복순이의 효심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가슴 뻥 뚫리는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